20. 여름이 무르익었다. 또 한 해 목수의 꽃과 잎사귀, 집바퀴와 개똥집바퀴, 피리새 등 덧없는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아직 생식세포나 무기물의 분자에 불과했던 1년 전 다른 피조물들이 차지했던 곳에 새롭게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은 꽃봉오리를 틔워 긴 꽃대를 뻗어냈고 소리 없는 물길로 수액을 밀어올려 꽃잎을 열었고 보이지 않는 숨결로 뿜어나오는 향기를 빨아들였다. 목장 주인 크릭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안락하고 평온하게, 아니 즐겁게 지냈다. 사회 계층을 망라해 그들의 위치가 가장 행복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에 쪼들리는 상황은 벗어났지만 사회 관습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구속하고 가랑이가 찢어져라 유행을 쫓으면서 유족함을 하찮게 여기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목의 생장이 자연계의 유일한 목적인 듯 보이는 실록의 계절이 지나갔다. 테스와 클레어는 무의식 중에 서로를 탐색했지만 열정의 가장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뿐 그 속으로 빠져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골짜기에 흐르는 두 물줄기가 합류할 수밖에 없듯 저항할 수 없는 법칙에 가까워졌다. 테스는 근래에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다시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우선 새로운 환경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녀에게 잘 맞았다. 처음 씨를 뿌릴 때 유독층의 지층에 뿌리를 내렸던 어린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지층으로 이식된 셈이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그녀는 클레어도 마찬가지였지만 호감과 사랑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 서 있어서 마음속 깊은 데를 들여다보고 심사숙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거북한 질문을 던지기 이전이었다. 이런 새로운 흐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이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 또 나의 과거와는 어떤 관계일까? 에인젤 클레어에게 테스는 아직 우연히 마주친 현상에 불과했다. 그의 의식의 틀을 잡기 시작한 따뜻한 장밋빛 환영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놔주었다. 그녀에 대한 관심을 지극히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로운 여성상에 대한 철학적 관심으로 간주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계속 만났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날마다 그 이상스럽고도 장엄한 중간 지점, 즉 여명의 보랏빛이나 분홍빛 새벽에 만났다. 이곳에서는 아침 일찍,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소 젖짜기를 꼭두 새벽부터 하거니와 그 전에 우유 위에 뜬 찌꺼기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 작업은 3시 조금 넘어서 시작되곤 했다. 대개 일꾼들 중에서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깬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게 되어 있었는데 테스가 신참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명종이 울려도 내쳐 자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그녀가 이 임무를 맡았다. 3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녀는 방에서 나와 주인의 방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사다리로 에인젤의 방에 올라가 크게 속삭여 그를 부른 다음 동료들을 깨웠다. 테스가 옷을 차려 입었을 때쯤 클리어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습한 공기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 나머지 처녀들과 주인은 잠자리에서 꾸물거리다 15분 정도 더 있다 나타났다. 밝기의 정도가 같을지라도 동틀 무렵의 어중간한 회색빛은 해질녘의 어중간한 회색빛과 다르다. 아침의 방명에는 빛이 살아 움직이고 어둠이 무기력해진다면 저녁의 방명에는 살아 움직이며 커져가는 것이 어둠이요 거꾸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이 빛이다. 거의 언제나 늘 우연은 아니었겠지만 목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다 보니 그들은 세상에 깨어있는 단 2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일을 시작한 몇 주 동안 테스는 우유의 찌꺼기 걷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 곧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언제나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 널찍한 풀밭에 고루 퍼진 몽환적이고 물기 머금은 빛 때문에 세상에 그들만 있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하루가 희미하게 시작되는 시점의 테스는 성품으로나 풍모로나 당당한 위엄을 그의 여왕의 권위를 드러낸다고 클레어는 생각했다. 자연이 깨어나기도 전에 야외를 거닐 그렇게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자는 근방에서 아니 영국 전역을 통틀어 거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자들은 한여름의 새벽에는 얼에 잠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녀는 바로 옆에 있었고 다른 여자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젖소들이 누워있는 곳으로 함께 걸어갈 때 특이한 빛을 내는 어둠은 종종 그에게 예수가 부활한 순간을 상기시켰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옆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났거든. 그래서 설명해놨네. 주변의 풍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바라보는 동행의 얼굴이 안개층 위로 솟아오르면서 인광 같은 것을 바라는 듯했다. 그녀는 육체에서 노연한 영혼인 양 유령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실제로는 그녀의 얼굴이 동북쪽에서 밝아오는 차가운 미광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미광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의 얼굴 역시 자신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녀에게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소젖자는 처녀가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의 정수, 곧 여성성이 응축된 하나의 전형이었다. 그는 반쯤 장난스럽게 그녀를 아르테미스나 데메테르 또는 다른 신화적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테스라고 불러줘요 라고 말하곤 했고 그러면 그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 동안 아침이 밝아왔고 그녀는 한 명의 여자로 돌아왔다. 축복을 베푸는 신의 모습에서 축복을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인적이 드문 시간이면 그들은 물새들이 있는 곳에 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자주 가는 목장 옆 조림지의 나뭇가지에서 외가리들이 대문과 덧문을 열듯 힘찬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다. 두 사람이 지나갈 때 물속에 서 있는 외가리들은 자세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치 태엽을 감은 인형이 돌아가듯 천천히 수평으로 침착하게 고개를 돌리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럴 때면 그들은 은뜻부와 홑이불처럼 얇은 수평으로 청청이 쌓인 양털 같은 여름 안개가 작은 조각들로 흩어져 풀밭 위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풀밭의 으스레한 습기 위로는 밤새 젖소들이 누운 흔적이 있었다. 소의 몸뚱이가 누웠던 자리만큼 마른 풀로 된 짙은 녹색의 섬이 이슬의 바다에 떠 있다고나 할까? 섬마다 잠에서 깬 소가 꼴을 먹으러 어슬렁어슬렁 걸어간 길이 구불구불 나 있었고 그 길 끝에 소가 있었다. 그들을 발견하면 소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주변의 안개보다 더 짙은 안개의 콧김을 뿜어냈다. 그러면 그들은 소를 앞마당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젖을 짰다. 간혹 여름 안개가 더 짙게 끼어 풀밭이 하얀 바다처럼 펼쳐지면 그 바다 위로 나무들이 위험한 암초처럼 드문드문 모습을 드러냈다. 새들은 안개 위에 맑고 빛나는 대기 속으로 솟아올라 허공에 떠서 햇볕을 쬐거나 유리막대처럼 반짝이며 목장의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위에 내려앉곤 했다. 안개 속에서 나온 미세한 다이아몬드 같은 이슬방울이 테스의 속눈썹에 내려앉았고 작은 진주알 같은 이슬방울이 머리카락에도 맺혔다. 늘 그렇듯 햇살이 뜨거워지고 날이 밝으면 이슬방울들은 사라졌고 테스도 그 기묘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벗어던졌다. 햇살 속에 치아와 입술과 두 눈이 반짝거리면 그녀는 다시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소젖자는 일꾼, 세상의 다른 여자들에 맞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이때쯤 되면 목장 주인 크릭이 목장에서 숙식하지 않는 일꾼들에게 늦었다고 잔소리, 데브르 파이안드 노파에게는 손을 씻지 않았다고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제발 데브, 펌프에서 얼른 손 씻고 와요. 정말이지 런던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손을 받다가는 우유하고 버터를 지금보다 더 깨작대면서 먹을 겨. 그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소주 짜는 일이 계속되었다. 끝이 날 때쯤 테스와 클레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릭 부인이 부엌의 벽 쪽에 붙여놓은 육중한 식탁을 끌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어김없이 식사 시간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식탁을 치우고 제자리로 돌려 누울 때도 마찬가지로 끼익 끄는 소리가 났다. 21.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낙농실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는 평소처럼 돌아가는데 버트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목장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커다란 원통에서 우유가 철썩거리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목장 주인 크릭과 그의 아내, 여자 일꾼인 테스와 메리언, 레티퍼리들, 이저 휴엣, 그리고 마을에서 온 부인네들, 또 클레어 씨와 조너선 케일, 데브르 노파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교육위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바깥에서 교육위의 동력인 말을 끄는 역할을 맡은 소년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듯 눈을 크게 떴고
처량하게 보이는 말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실망스러운 의문을 눈길로 창문 안을 기웃거리는 것 같았다. 애거든의 점쟁이 트렌들의 아들한테 가본 지도 여러 해 지났구먼. 여러 해 전이여. 주인이 쓴 입맛을 다졌다. 그런데 제 아버지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여.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신분이 넘겠지만 암튼 난 그 친구가 하는 말 못 믿어. 난 그 친구가 하는 말 못 믿는다고. 사람들 수맥은 잘 찾아주더라만 그래도 그 친구라도 살아있으면 가볼 수밖에. 아, 그럼 계속 이런 식이면 도리가 없지. 클레어 씨까지 주인의 낙담에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캐스트 브릿지 너머에 폴이란 점쟁이가 있었지요. 와이드 오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렸을 땐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났더랬어요. 조너슨 케일이 말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됐구만요. 우리 할아버지는 멀리 아울스컴에 있는 민턴이라는 점쟁이한테 다니셨어. 영험하다고 하셨는데 크릭 씨가 말을 이었다. 한데 요즘은 그런 진짜 점쟁이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크릭 부인은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 집안에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혹시나 말을 꺼냈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여보,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일하던 그 처녀 기억나요? 소젖자는 일꾼이랑 연애했잖아요. 그때도 버터가 잘 안 나와서. 그럼 생각나지. 하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여. 연애해서가 아니여. 이제 모두 기억나는데 교육위가 망가져서 그랬던겨. 그는 클레어를 돌아보았다. 잭 달럽이라고 불상놈이 하나 여기서 소젖자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놈이 저놈의 멜스톡에 사는 처녀한테 결혼하자고 꼬여서 갈 때까지 가고 나자빠졌구먼요. 여자께나 울린 작자였지요. 한데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 여자와 셈을 하게 됐답니다. 당사자 처녀는 아니고요. 달리게 있는 하고 많은 날 중 딱 성목요일에, 이 성목요일은 부활절 전주의 목요일입니다. 딱 성목요일에 똑 지금처럼 여기 모여 있었는데 교육위는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때 그 처녀 엄마가 문간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노쇠를 덧댄 황소라도 때려잡을 큼지막한 우산을 손에 들고 소리를 지르대요. 잭 달럽이란 놈 여기서 일하지요. 좀 보자고 해요. 그놈한텐 정말이지 할 말이 있으니까. 엄마 뒤쪽에 잭의 그녀가 손수건에 눈물을 쏟으면서 걸어오더구만요. 창밖으로 두 사람을 본 잭은 익히 올 것이 왔구먼. 날 죽이고 말걸. 어디로 숨을까 어디 숨지. 내가 어디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니 교육이 뚜껑을 열고 그 속으로 기어들어가 안에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때 처녀의 엄마가 문을 박차고 낙농실로 뛰어들어 들이닥쳤지요. 이 악당놈 어디 있느냐. 잡기만 하면 상판을 다 쥐어 뜯을 것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고는 갖은 욕을 퍼부으며 사방을 쥐잡듯이 뒤지는 뒤 잭은 교육위 안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고 불쌍한 여자아이는 처자라고 해야 맞겠지만 문간에서 눈알이 빠지도록 울고 서 있는데 그 광경을 어떻게 잊겠어요? 절대 못 잊는다고요. 대리석이라도 녹여낼 눈물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잭을 못 찾았지요. 목장 주인은 잠시 숨을 돌렸고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한두 마디 논평을 붙였다. 사실 주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면서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어서 그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터뜨려야 할 감탄사를 미리 터뜨릴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오랜 동료들은 기다렸고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글쎄, 그 처녀의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잭이 교육위 안에 숨은 걸 눈치챈 겁니다. 한마디 말도 않고 손잡이를 잡더니 그때는 수동으로 돌렸거든요. 그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하자 잭이란 놈이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구르는 거예요. 살려줘. 교육위를 멈춰. 날 좀 꺼내줘. 잭이 머리를 내밀고 말하더구먼요. 그런 놈이 흔히 그렇듯 비겁자거든요. 처녀 아이를 망쳐놓았으니 보상을 할 때까지는 어림없제. 처자의 엄마가 말했죠. 교육위를 멈추라니까 이 늙은 마녀야. 그가 고함을 쳤지요. 이 사기꾼 늙은 마녀라니 5달 전부터 날 장모님으로 모셨어야 할 놈이. 교육위는 계속 돌아가고 잭의 뼈가 다시 들썩거렸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가로막고 나서지 않았고요. 마침내 잭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할게요.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그날 소동은 끝났구먼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미소로 재미있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데 등 뒤로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테스가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너무 덥네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정말 더운 날이라 아무도 그녀가 뒤로 물러선 것을 주인의 회고담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주인이 앞으로 나서서 문을 열어주며 농담조로 다정하게 말했다. 왜 그리 아가씨? 이 관로 속에 그는 아이러니를 의식하지 않은 채 종종 테스에게 이런 애칭을 붙이곤 했다. 우리 목장에서 제일 이쁜 일꾼이 말이여. 여름 날씨가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인데 기진맥진하면 어쩌려고? 이러다가 삼복더위에 나가 떨어지면 곤란해요. 안 그래요, 클레어씨? 좀 어지러워서요. 바람을 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무표정하게 말하고 밖으로 사라졌다. 테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바로 그때 교육이 속에서 돌고 있던 우유의 찰랑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탁탁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버트가 나온다. 크릭이 소리를 지르자 테스를 향했던 눈길이 모두 그쪽을 향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은 외견상 곧 평정을 회복했다. 하지만 오후 내내 침울했다. 소젖 짜는 작업이 끝난 저녁 낮을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바깥으로 나가 무작정 걸었다. 그녀는 비참했다. 너무 비참했다. 그녀의 동료들에게 주인의 이야기는 익살스러운 일화일 뿐이었다. 자신을 제외하면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 이야기가 그녀의 경험에서 아픈 곳을 얼마나 잔인하게 후벼 팠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확실했다. 저녁의 태양도 불타오르는 거대한 상처처럼 추해 보였다. 강가 등불 속에서 목이 쉰 외로운 맷새 한 마리가 구슬픈 기계음을 내며 그녀를 반겼으나 그 소리마저 우정이 과거지사가 되어버린 옛 친구의 목소리 같았다. 이렇게 낮이 긴 6월이면 처녀 일꾼들, 아니 사실상 온 집안 식구들이 해가 떨어질 즈음 잠자리에 든다. 우유의 양이 많은 시기에는 소젖 짜기가 일찍 시작되거니와 일이 고됐기 때문이다. 테스는 대개 동료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지만 그날 밤은 함께 쓰는 방으로 제일 먼저 올라갔고 다른 처녀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잠에 빠져든 뒤였다. 그녀는 오렌지색의 석양빛을 받으며 그들이 옷을 벗는 것을, 석양빛에 그들의 몸이 물드는 모습을 가물가물 바라보다가 다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다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잠을 깼지만 기척을 내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와 방을 쓰는 세 동료들은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잠옷을 입고 맨발로 창가에 모여 서 있었다. 서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마지막 붉은 햇살이 아직 그들의 얼굴과 목덜미 그리고 사방의 벽을 비추었다. 세 사람은 마당에 있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느라 명랑하고 동그란 얼굴, 검은 머리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젓갈색 머리에 흰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밀지마, 너도 잘 보이면서. 젓갈색 머리에 나이가 제일 어린 레티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너나 나나 저 사람 좋아해봤자 헛거여, 레티. 그는 이끼기 명랑한 얼굴의 메리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저 사람은 너 말고 딴 데 마음이 있는걸? 레티 프리들은 여전히 밖을 내다봤고 다른 둘도 마찬가지였다. 저기 다시 나왔다. 이제 휴엣이 소리쳤다. 창백한 얼굴에 촉촉한 검은 머리 그리고 입술 윤곽이 뚜렷한 처녀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제. 저 사람 그림자에 키스하는 걸 내가 다 본 걸? 레티가 대답했다. 몰라는 걸 봤다고? 메리언이 물었다. 아, 저 사람이 유장을 빼느라 유장통 앞에 서 있는데 뒤쪽 벽에 얼굴 그림자가 생겼걸랑? 이즈가 그 옆에서 우유를 통에 따르다가 벽에 비친 저 사람 그림자 입에 입술을 대고 키스하는겨. 저 사람은 못 봤지만. 저런 이즈 휴엣, 메리언이 말했다. 이즈 휴엣을 뺨 한가운데가 장밋빛으로 붉어졌다. 그게 어쨌다고? 그래서 뭐 잘못됐어? 해서 태연한 척하면서 이즈가 대꾸했다. 나보고 저 사람을 좋아한다고 놀리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메리언의 통통한 얼굴은 원래 분홍빛이라서 더 이상 빨개질 수가 없었다. 내가, 그녀가 말했다.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아, 다시 나왔어. 저 눈, 저 얼굴, 사랑하는 클레어씨. 저것 보라지. 이제야 털어놓으시네.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 똑같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우리끼리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우습잖아. 그럴 수만 있으면 난 내일이라도 저 사람한테 시집갈게요. 나도 그려.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나도. 더 소심한 레티가 속삭였다. 귀를 기울이던 테스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리 모두 저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잖아. 이즈가 말했다. 더 속상한 건 우리 중 누구도 저 사람과 결혼 못한다는 거야. 가장 나이가 많은 처녀가 말했다. 다시 나왔어. 세 사람 모두 그를 향해 소리 없는 키스를 보냈다. 왜? 레티가 얼른 물었다. 저 사람은 테스 드비필드를 제일 좋아하거든. 메리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매일 저 사람을 지켜봤더니 알겠더라. 모두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테스는 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 마침내 레티가 속삭였다. 그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바보 같은 짓거리여. 이제 휴엣이 조급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우리 중 아무하고도 또 테스하고도 결혼하지 않을 게 분명해. 외국에 가서 농장을 경영해서 대지주가 될 신사의 아들이잖아. 우리한테 1년에 얼마 줄 테니 농장 일꾼으로 가자고 하는 게 고작이겠지. 하나가 한숨을 쉬자 또 하나가 한숨을 쉬었고 메리언의 통통한 몸에서 가장 큰 한숨이 나왔다. 가까운 침대에 누워있던 또 한 사람도 한숨을 지었다. 이 지방 향토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페리델 가문의 마지막 꽃봉오리, 빨간 머리의 귀여운 막내 프리 페리들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전히 머리를 맞댄 그들은 세 가지 머리카락 색을 뒤섞은 채 소리 없이 창밖을 더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클레어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어둠이 깊어지자 그들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메리언은 곧 코를 골았으나 이즈는 한동안 골몰이 생각에 잠겼다. 레티 프리들은 울다가 잠이 들었다. 더 깊은 격정에 사로잡힌 테스는 모두 잠든 다음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날 그녀가 삼켜야 했던 또 하나의 쓴 약이었다. 마음속에서 질투의 감정은 거의 일지 않았다. 그녀는 에인젤 클레어의 마음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말하자면 알고 있었다. 얼굴도 더 예쁘고 교육도 더 받았고 또 레티만 빼면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몸매는 누구보다 성숙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신경을 써도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한 동료들에 맞서 에인젤 클레어의 마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되느냐였다. 그의 정식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여기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그의 호감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받는 즐거움을 그들 중 하나가 맛보아도 되지 않을까?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도 결혼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언젠가 클레어 씨가 우스갯소리로 만 에이크나 되는 식민지의 목장을 돌보고 가축을 키우고 곡식을 거둬야 하는데 양갓집 교수와 결혼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더라는 그릭 부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농촌 출신의 여자라야 그에게 어울리는 아내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클레어 씨의 말이 진담이라고 친들 어떤 남자와도 양심상 결혼할 수 없는 자신이 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경건히 맹세한 자신이 그가 텔브테이스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의 눈길을 받는 행복을 맛보려고 다른 여자들에게 갈 수도 있는 관심을 가로막아도 된단 말인가. 22. 이튿날 아침 그들은 하품을 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왔지만 그림 걷어내는 일과 소젖 짜는 일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되었다. 아침 식사를 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목장 주인 크릭이 발을 동동 구르며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버트에서 톡 쏘는 맛이 난다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제기를 정말 그렇구먼. 주인은 버트 등에 하나를 올려놓은 나무 칼을 왼손에 들고 말했다. 원참 맛들 보슈. 몇 사람이 그의 옆으로 모여들었다. 클레어 씨가 맛을 보고 테스가 맛을 보고 집안으로 들어온 여자 일꾼들과 남자 일꾼 한두 명이 맛을 본 다음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다 나온 크릭 부인이 맛을 보았다. 확실히 톡 쏘는 맛이 있었다. 그 맛이 어떤 독초에서 나왔는지 식별하기 위해 혼자 생각에 잠겨있던 목장 주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이건 마늘이여. 우리 풀밭에 마늘이라고는 한 힘도 남아있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이곳에서 오래 일한 일꾼들은 최근에 마른 목초지 한 곳에서 소 몇 마리를 들여보냈는데 몇 년 전에도 그 목초지 때문에 버트를 망친 사실을 기억해냈다. 주인은 그때 마늘 맛을 식별하지 못해 마법에 걸린 셈 쳤던 것이다. 그 목초지를 샅샅이 뒤져야지.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놔둘 수 없고 말고. 다들 끝이 뾰족한 낡은 칼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지나가다 눈에 띄지 않은 것을 보면 그 해로운 풀은 극히 좁은 면적에서 자라고 있을 텐데 풀이 무성하게 자란 들판에서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인지라 모두 나서서 한 줄로 섰다. 자원하고 나선 클레어 씨가 목장 주인과 한쪽 끝에 섰고 다음에 테스, 메리언, 이즈후엣, 레티, 빌리웰, 조너선 그리고 각자 자기 집에서 일하러 온 부인네 일꾼들, 양털 같은 검은 머리에 누나를 굴리고 백립스와 습기 많은 목초지의 겨울 안개 때문에 폐병이 걸린 황갈색 머리카락이 프랜시스 등이 한쪽 끝에 섰다. 땅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은 들판의 한쪽을 길이로 천천히 기어갔다.
그 옆쪽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기어 돌아와서 일을 끝마치고 나면 그들의 눈길을 피한 곳은 한치도 남지 않았다. 아주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풀밭 전체에서 찾아낸 마늘 싹은 겨우 대여섯 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늘의 매운맛이 얼마나 강한지 소 한 마리가 한 입만 먹어도 목장에서 그날 생산된 유제품의 맛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소가 마늘을 먹으면 우유의 그 냄새가 나는가 봐요. 네. 성격이나 기질은 사실 서로 딴판이었지만 허리를 굽힌 사람들이 이룬 줄은 소리를 내지 않는 기계처럼 이상할 만큼 동질적이었다. 근방을 지나가던 외지인이 그들을 목격하고 싸잡아 시골뜨기라고 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리라. 마늘을 찾아 그렇게 고개를 쳐박고 기어가는 동안 그들의 등 위로 한낮의 햇빛이 맹위를 떨쳤다. 그래도 그늘진 얼굴에는 미나리 아제비에서 반사된 영노란빛의 달빛을 받은 요정의 분위기를 풍겼다. 모든 일에 공산주의적으로 참여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한 에인젤 클레어는 이따금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다. 물론 그가 테스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래, 잘 있었어? 그가 중얼거렸다. 네, 덕분에요. 그녀가 새침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지 30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문을 여는 일은 불필요해 보였다. 그러고는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들은 기고 또 기었다. 그녀의 치맛자락이 그의 각반에 닿기도 했고 그의 팔꿈치가 가끔씩 그녀의 팔꿈치를 스쳤다. 마침내 옆에 있던 목장 주인이 더 못 버티겠던 모양이었다. 정말이지 여기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 허리가 끊어지겠다. 얼굴을 찡그린 그는 똑바로 설 때까지 허리를 천천히 펴었다. 테스 아가씨, 한 이틀 전에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이 일을 계속하면 머리깨나 아플 겨. 어지러우면 그만두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목장 주인이 뒤로 처지자 테스도 빠졌다. 클레어 씨도 줄에서 이탈해 임의로 잡초를 색출하기 시작했다. 그가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자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캥긴 테스는 먼저 말을 걸고 말았다. 저 애들 정말 예쁘네요. 그녀가 말했다. 누구 말인데? 이제 휴에다고 레티요. 테스는 두 처녀 다 농부의 좋은 아내감이라고 생각했고 또 자신의 불행한 매력을 가리고 그들을 청구해야만 한다고 우울하게 결심했던 것이다. 예쁘다고? 아, 그래, 예쁜 처녀들이지. 생기가 넘쳐. 늘 그렇게 생각한걸.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쁜 건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지, 불행이도. 소젖자는 건 또 얼마나 잘하고요. 맞아, 그렇지만 너보다 잘하지는 못해. 그림 긋는 건 저보다 잘해요. 그래? 클레어는 아가씨들을 계속 바라봤다. 물론 처녀들 쪽에서도 그를 훔쳐봤다. 얼굴을 붉히네요. 테스가 초인적 희생정신을 발휘해 말을 이었다. 누가? 레티 프리들요. 아, 그건 왜? 클레어 씨가 보고 있으니까요. 자기 희생을 할 용의가 있었지만 테스는 차마 양갓집 교수가 아니라 농장일 도와줄 여자를 찾는다면 저 애들 중 하나와 결혼하세요. 나하고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목장 주인을 따라 나선 그녀는 클레어가 뒤에 남기로 했다는 사실에 서글픈 만족을 느꼈다. 그날부터 그녀는 애써 그를 피했다. 순전히 우연으로 그와 마주쳐도 예전처럼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세 처녀에게 가능한 한 그와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처녀들의 사랑 고백을 들은 테스는 에인젤 클레어가 원했다면 친구들이 몸을 허락했으리라는 것을 알 정도의 성인 여자였다. 그가 처녀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위태롭게 할까봐 조심하고 있음을 깨닫고 테스는 마음 따뜻해지는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맞든 틀리든 그녀는 그가 절도 있는 책임감을 보였다고 생각했다. 남자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면모를 그가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녀와 한 방을 서는 순진한 처녀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울면서 인생의 순례길을 떠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23. 7월의 무더운 날씨가 불현듯 다가왔다. 평지로 이루어진 골짜기의 공기는 마취제처럼 일꾼들과 젖소들과 수목들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따금 뜨거운 김이 나는 비가 쏟아져 젖소들이 불을 뜯는 들판을 더 무성하게 만들었지만 다른 들판에서 벌어지는 때늦은 건초 작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소젖자는 일이 끝나서 출퇴근하는 일꾼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테스와 세 처녀는 목장에서 3-4마일 떨어진 멜스토 교회에 같이 가기로 한 터라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텔브테이스에 온 지 2달이 지난 테스로서는 첫 번째 나들이었다. 어제 오후부터 밤새도록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요란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근초더미 일부가 강물로 떠내려가기도 했지만
큰 비가 지나간 다음이라 아침에는 태양이 더 찬란하게 빛났고 공기도 신선하고 상쾌했다. 교구에서 멜스토까지 가는 구불구불한 길은 일부 지대가 낮았는데 가장 낮은 곳에 이르렀을 때 전날 내린 비 때문에 4~5m가량의 도로가 신발이 젖을 정도로 물이 찼음을 알게 되었다. 평일이라면 이 정도의 물은 큰 장애물이 아니었다. 굽이 높은 듯 남학신이나 부츠를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첨벙거리며 건너갔을 것이다. 하지만 한껏 멋을 부린 태양의 날에, 이 태양을 난 썬데이를 말합니다. 영적인 사물을 본다는 위선을 떨며 육체와 육체가 농당치는 날에 하얀 스타킹에 날렵한 구두, 분홍색 흰빛 연보라색 옷에 한 점의 흙탕물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처지라 물웅덩이는 난처한 장애물일 수밖에 없었다. 교회 종소리가 그들을 불렀다. 하지만 아직도 1마일가량은 더 가야 했다. 여름에 냇물이 이렇게 넘칠 줄 누가 알았나? 함께 길가의 뚜기로 기어 올라간 다음 메리언이 말했다. 그들은 뚝의 비탈길을 따라 물웅덩이를 애둘러 갈 작정으로 어렵사리 걸음을 옮겼다. 물웅덩이를 못 건너면 교회에 못 가겠네? 아니면 큰 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많이 늦을 거 아니여? 레티가 낙담한 듯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교회에 늦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잖아. 그럼 얼굴이 달아올라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나 겨우 가라앉는단 말이여. 메리언이 말했다. 그들이 뚝에 매달리듯 서 있는데 길 모퉁이에서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물웅덩이를 건너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에인젤 클레어의 모습이 보였다. 네 사람의 가슴이 동시에 쿵쾅거렸다. 그의 복장은 교조적인 신부의 아들 중 그런 이들이 종종 있듯이 안식일 엄수주의에 역행하는 차림새였다. 목장에서 일할 때 입는 옷 그대로의 긴 장화를 신었고 햇볕을 식히려고 모자 속에 양배추 잎을 넣었고 한술 더 은근히 제거용 작은 가래까지 들고 있었다. 저 사람은 교회에 가지 않나 봐? 메리언이 말했다. 가면 좋을 텐데. 테스가 웅얼거렸다. 사실 에인젤은 옳건그르건 화창한 여름날에는 교회나 예배당보다는 둘러대기 잘하는 농객들의 모호한 용어를 빌리자면 자연의 설교를 듣는 쪽을 선호했다. 게다가 오늘 아침에는 홍수로 근처 피해가 심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길을 가던 그는 멀리서 처녀들을 봤지만 물 웅덩이를 건너는 문제에 골몰해 있는 그들은 보지 못했다. 물이 넘친 지점을 건널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들 특히 그 중 한 명을 도울 방법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이다. 장밋빛 뺨에 눈이 반짝거리는 내 처녀가 얇은 여름 원피스를 휘날리며 지붕의 경사면에 내려앉은 비둘기처럼 길가에 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는 가까이 다가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얇은 천으로 된 치마가 풀밭을 스치면서 감아 올린 수많은 날파리와 나비가 투명한 천이 쇠장인 듯 도망도 못 가고 갇혀 있었다. 에인젤의 눈길이 마침내 맨 뒤쪽에 서 있는 테스에게 멈췄다. 자신들의 궁색한 처지에 겨우 웃음을 참고 있던 테스는 환한 얼굴로 그의 눈길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긴 장화 윗부분에 못 미치는 물길을 건너 그들 아래쪽으로 와서 치마 포켓에 갇힌 날파리와 나비를 올려다보았다. 교회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는 앞에 서 있는 메리언에게 말했지만 그의 질문은 옆의 두 처녀를 포괄했다. 하지만 테스 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네, 예배 시간이 늦을 텐데 그럼 얼굴이 달아올라서 내가 안아서 건너가게 해주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의 심장이 뛰던 네 사람 모두 얼굴을 붉혔다. 제 생각엔 그렇게 못하실 것 같아요. 메리언이 말했다. 건너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 무슨 소리. 그렇게 무섭지 않아. 네 사람을 한꺼번에 나를 수도 있을 텐데 뭐. 자, 메리언 조심해. 그가 말을 이었다. 두 팔로 내 어깨를 안아. 그렇지. 자, 꼭 잡아. 옳지. 그렇게 해. 메리언은 지시대로 그의 팔과 어깨로 몸을 낮추었고 에인젤은 그녀를 안고 성큼성큼 건너갔다. 그의 호리호리한 몸매는 뒤에서 보면 마치 메리언이라는 커다란 꽃에 달린 줄기 같았다. 두 사람은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절벅거리는 발소리와 메리언이 모자 꼭대기에 달린 리본만이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몇 분이 있다 그가 다시 나타났다. 두 귀의 순수로는 이저 휴엣이 다음이었다. 저기 와. 그녀가 중얼거렸는데 긴장한 나머지 입술이 바닥바닥 말라붙는 것 같았다. 나도 메리언처럼 저 사람 목을 꼭 끌어안고 얼굴을 마주봐야 해요. 그게 뭐 대수롭다고. 테스가 얼른 대받았다.
만사에는 때가 있는겨. 이제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서로 끼어안을 때가 있으면 그만둘 때가 있지. 나한테도 끼어안을 때가 온겨. 절은 그건 성경 구절이잖아. 알아. 이제가 대답했다. 난 교회에 가면 멋있는 구절을 새겨듣거든. 이런 수고의 4분의 3이 평범한 친절의 행위일 뿐인 에인젤 클레어가 이번에는 이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가만히 꿈꾸듯 그의 팔에 안겼고 에인젤은 절도 있게 그녀를 안고 걸어갔다. 그가 오는 소리가 세 번째로 들리자 레티는 가슴이 너무 뛰어 벌벌 떨리다시피 했다. 빨간 머리의 처녀에게 다가간 에인젤은 그녀를 안아내리면서 테스를 힐끗 쳐다보았다. 곧 우리 둘만 남을 거야 라고 입술 모양을 만드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속뜻을 이해했다는 표정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어쩔 수 없었다. 둘의 마음이 통했던 것이다. 가엾은 막내 레티는 셋 중 가장 가벼웠지만 클레어로서는 가장 애를 먹인 짐이 되었다. 풍만한 메리언이 밀가루 부대처럼 축 늘어진 무게를 감당하느라 그는 문자 그대로 비틀거렸다. 이즈는 침착하고 조용히 안겨 건너갔는데 레티는 그의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다시피 했다. 어쨌거나 그는 조바심 치는 처녀를 안고 가서 내려놓고 돌아왔다. 테스는 멀리 산 울타리 너머 길이 다시 나타난 둔덕 위에 그가 내려놓은 그대로 세 처녀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클레이 씨의 눈길을 받고 숨결을 느끼게 되었다고 흥분 상태에 빠진 동료들을 우스꽝스럽게 여겼던 테스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비밀이 드러날까 겁나 마지막 순간에 딴전을 부렸다. 전 뚝을 따라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들보다 제가 잘 걸어요. 너무 지쳤을 거예요, 클레어 씨. 아니야, 테스. 그가 재빨리 말했다. 그러다 보니 테스는 자기도 모르는 새 그의 팔에 안겨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있었다. 3명의 레아에 1명의 하렐일세, 라헬일세. 이 라헬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했으나 그녀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해야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여 레아와 결혼한 다음 다시 7년을 일했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 그래서 3명의 레아에 1명의 라헬일세. 저보다 훌륭한 여자들이에요. 결심한 대로 그녀는 큰 마음을 써서 말했다. 내게는 그렇지 않아. 에인젤이 말했다. 그는 이 말에 그녀의 표정이 상기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몇 걸음을 더 나아갔다. 저 무겁지 않아요? 그녀는 소심하게 말했다. 천만에 메리언을 한번 들어봐. 아주 한 짐이야. 넌 햇살을 받으며 따뜻하게 출렁이는 물결 같아. 널 휘감은 이 얇은 천은 거품이고.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아주 예쁘다는 거네요. 내가 이 고역의 4분의 3을 마지막 4분의 1을 위해 치렀다는 건 아니? 아니요. 오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도요. 물이 갑자기 불지 몰랐어요. 그가 물이 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이해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가쁜 숨결이 반론을 제기했다. 클레어는 멈춰 서서 그녀의 얼굴 위로 고개를 숙였다. 아, 테시. 그가 외쳤다. 산들 바람에 그녀의 뺨이 달아올랐고 감정이 드러날까 봐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우발적인 상황을 다소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에인젤은 더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 아직 어느 쪽도 사랑한다는 말을 확실하게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보류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남아있는 그리나마 걸음을 천천히 옮겨 가능한 한 시간을 끌었다. 그래도 결국 길 모퉁이에 이르렀고 이제 그들의 모습은 세 사람으로 그대로 보였다. 마른 땅에 이르자 그가 그녀를 내려놓았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둘을 주시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서둘러 작별하고 철벅거리며 물에 잠긴 도로를 따라 되돌아갔다. 네 사람이 이전처럼 걸어가는데 메리언이 불쑥 침묵을 깼다. 안 될 일이여. 정말이지 쟤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 그녀는 쓸쓸히 테스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여? 테스가 물었다. 그 사람이 널 제일 좋아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여. 널 안고 오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 너가 아주 조금이라도 곁을 주었으면 키스였을겨.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함께 출발했을 때의 쾌활함은 아무래도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적이나 앙심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처녀들이었다. 세상사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온 외딴 농촌 마을에서 자란 터라 그들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사랑을 빼앗긴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테스는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에인젤 클레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쩌면 다른 처녀들도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음을 알기에 더 열렬해졌는지도 모른다. 이런 감정은 특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전념성이 강한 법이다. 하지만 사랑을 갈구하는 그녀의 마음속에 친구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다. 테스의 정직한 본성은 이런 연민에 저항했지만 나약한 저항에 불과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답이 나왔다. 난 절대로 가로막고 나서지 않아. 니들 중 누구라도. 그날 밤 잠자리에서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레티에게 이렇게 선언했다.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여. 그 사람 결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청혼 받더라도 난 거절할게요. 어떤 남자의 청혼도 난 거절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디? 응? 레티가 놀라서 물었다. 난 그럴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너희 중 누구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 그건 기대한 적도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레티가 신음했다. 하지만 똑 죽고 싶을 뿐이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 가엾은 아이는 그때 2층으로 올라온 다른 처녀들을 향했다. 우리 다시 테스랑 친구하자. 레티가 그들에게 말했다. 테스도 그 사람이 자기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서먹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다정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어. 기분이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메리언이 말했다. 나한테 2번 청혼한 목장 일꾼과 결혼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정말이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즈, 넌 왜 말이 없어? 그럼 나도 고백할게. 이즈가 말했다. 오늘 그 사람이 날 안고 건널 때 키스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 가슴에 안긴 채 기다리면서 꼼짝도 하지 않았지. 하지만 안 하더라. 난 이제 테일브 테이스가 싫어졌어. 집에 가고 싶어. 침실의 공기조차 처녀들의 절망적인 열정을 쫓아 요동하는 듯 했다. 그들은 잔인한 자연의 법칙이 떠맡긴 감정, 예측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감정에 짓눌려 열병을 앓듯 몸부림쳤다. 낮에 있었던 사건은 가슴 속으로 다 들어가던 불꽃을 부채질해 밖으로 드러냈고, 그들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들을 개인으로 구별하게 해주던 차이점들은 이 열정 때문에 사라졌고, 각자는 여성이라고 명명된 유기체의 부분을 이룰 뿐이었다. 희망이 없었으니 그만큼 솔직했고 질투심도 거의 없었다. 모두 분별력 있는 처녀라 헛된 자만심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사랑을 부정하려 들지 않았고 돋보이려고 젠체하지 않았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무망함을, 목표점이 없는 시작임을, 스스로 안 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했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어도 문명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랑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줄 것이 전적으로 부족했다. 하지만 사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죽을 것 같은 기쁨의 몰아지경으로 몰고 갔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체념과 함께 자존심을 부여했다. 그를 남편으로 얻기 위해 계산적인 사심을 부렸다면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각자의 작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래층의 치즈 앞찾기에서는 뚝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렸다. 아직 안 자니 테스? 30분쯤 뒤에 누군가 속삭였다. 이즈 휴에서의 목소리였다. 테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레티와 메리언도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도 앉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그 사람 집안에서 골라 놓았다는 아가씨 말이야. 나도 궁금해. 이즈가 말했다. 아가씨를 골라 놓았다고? 테스는 놀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여. 소문이 그렸어. 신사 집안의 아가씨인데 집안에서 점 찍었다나 봐. 아버지의 교구인 에민스터 근처에 사는 신학 박사의 딸이랴. 그 사람은 별 관심이 없다고들 하지만 결국 결혼하겠지 뭐. 자세한 내용을 들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한밤의 어둠 속에서 비참하고 슬픈 공상을 부풀리는 데는 충분했다. 그들은 그가 마침내 마음을 돌려 결혼하기로 동의한 다음의 결혼식 준비와 신부의 행복, 드레스와 면사포, 행복한 신혼생활 등을 세세하게 그려나갔다. 그때가 되면 그들의 기억에서 그에 대한 사랑을 지워버려야 할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다가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잠이 그들의 슬픔을 잊게 해줄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테스는 클레어의 사리 깊은 배려에 진지하고 신중한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해 연애 기분을 잠시 즐기는 여름 한철의 사랑, 그뿐이었다.
이런 서글픈 생각의 가슴 시린 정점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다른 처녀들보다 더 좋아한 자기가, 또 스스로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영리하고 아름답다고 자부하는 자기가 사회 규범의 잣대로 재면 그의 눈에 차지 않는 평범한 여자들보다 훨씬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24. 바하 골짜기의 기름진 토양이 따뜻한 날씨에 발효가 되고 식물의 수정작용이 일어나면서 수액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계절이 되면 가장 허구적인 사랑마저도 열정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의 준비된 마음들은 이런 환경에서 사랑의 싹을 틔웠다. 7월이 휙 지나가고 뒤이어 장렬하는 8월의 열기는 텔브테이스 목장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에 부응하려는 자연의 노력인 것 같았다. 봄과 초여름에 그렇게 싱그럽던 이곳의 공기도 이제 후덥지근하니 바람 한 점 없었다. 묵직한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고 정오가 되면 주위 풍경도 혼절한 듯 보였다. 목초지의 윗부분은 열대와 같은 햇볕의 갈색으로 변했고 아직 물줄기가 흐르는 아래쪽에서만 푸른 풀이 윤기를 냈다. 바깥의 더위에 시달리는 만큼 근래에는 테스를 향한 부드럽고 조용한 열정이 커져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우기가 지난 뒤에서 고지대는 바짝 말라 있었다. 시장에 갔다 바삐 돌아온 목장 주인의 집마차는 큰 길의 가루 같은 흙을 빨아들여 마침 화약 열차에 불이 붙은 것처럼 희뿌연 먼지구름을 일으켰다. 쇠파리의 등살에 젖소들은 가로대 5개로 된 흙가문을 미친 듯이 뛰어넘었고 목장 주인 크릭 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팔수매를 걷어붙이고 지냈다. 문을 닫은 채 창문만 열어놓아서 통풍이 되지 않았고 안뜰에서는 지바퀴와 개똥지바퀴들이 날짐승이 아니라 네발 달린 짐승인 양 까치밥 나무 아래를 기어다녔다. 부엌의 굶뜬 파리들은 스스럼없이 성가시게 굴었으며 예상치 않은 장소, 마룻바닥이나 서랍 속 소젖자는 처녀들의 손등 위에서 기어다녔다. 일사병이 대화의 소재였고 버터를 만들고 더 나아가 저장하는 방법은 절망을 불러일으켰다. 일꾼들은 시원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젖소를 앞마당으로 몰아넣지 않고 목초지에서 젖을 짰다. 짐승들도 낮에는 해가 자전하는 회전축에 따라 생기는 가장 작은 나무의 그늘조차 감지덕지하면서 쫓아다녔다. 소젖자는 사람들이 와도 파리 때문에 소가 가만히 서 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아직 젖을 짜지 않은 4마리의 젖소가 무리와 떨어져 산 울타리 모퉁이 뒤에 따로 서 있었다. 그 중에는 그 누구보다 테스의 손길을 좋아하는 덤플링과 엄마 프리티가 있었다. 젖을 짜는 일을 마친 테스가 세발 의자에서 일어나자 그녀를 얼마 동안 지켜보던 에인젤 클레어가 그 다음에 덤플링과 엄마 프리티의 젖을 짜겠느냐고 물었다. 테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다음 세발 의자를 팔이 닿는 거리에 두고 무릎을 우유통에 기댄 채 소들이 서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곧 엄마 프리티의 젖이 우유통 속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산 울타리 너머로 들려왔고 그러자 에인젤도 모퉁이를 돌아가서 그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까다로운 젖소를 짜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도 목장 주인만큼 이런 소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남자 일꾼들은 모두 그리고 여자 일꾼들도 일부는 소젖을 짤 때 이마를 소에 들이밀고 우유통을 응시했다. 하지만 몇 명은 주로 젊은 층에서 머리를 옆으로 기대곤 했다. 테스 더비필드의 습관이 그러했다. 그녀는 자신의 관자놀이로 소의 옆구리를 누르면서 조용히 명상에 잠긴 사람처럼 목장 저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이렇게 엄마 프리티의 젖을 짜고 있는데 햇살이 그녀를 그의 정면에서 비추어 분홍색 끄옷과 흰 차양을 들이운 모자 그리고 옆 얼굴이 암소의 암갈색 바닥 위에 양각으로 새겨진 듯 선명하게 드러났다. 클레어가 따라와서 젖소에 이마를 대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지 못한 테스는 머리와 얼굴을 전혀 움직인 채 않은 채 눈을 뜨긴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라의 경지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 그림에서 움직이는 것은 엄마 프리트의 꼬리와 테스의 분홍빛 두 손뿐이었고 그 손놀림은 반사적으로 뛰는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처럼 가볍게 움직였다. 에인젤의 눈에 그녀의 얼굴은 무척 사랑스러웠다. 그렇다고 천상의 무엇 같지는 않았다. 생명력, 온기, 육신 이 모든 것이 실제였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매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렇게 거하고 표정이 풍부한 눈, 그렇게 고운 뺨과 동그란 이마, 그렇게 잘생긴 턱과 목덜미는 다른 여자에게서 본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서도 그녀의 인매와 견줄 수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피가 조금이라도 뜨거운 젊은이라면 가운데가 살짝 들린 그녀의 붉은 윗입술을 보고 제정신을 차리기 힘들 것이다. 살짝 열린 입술이 눈에 덮인 장미라는 옛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비유. 엘리자베스 시대의 시인 토마스 캠페인이 연인의 얼굴을 아름다운 정원에 빗대면서 사용한 그런 비유랍니다. 살짝 열린 입술이 눈에 덮인 장미라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비유를 그렇게 계속 환기시키는 여자를 그는 본 적이 없었다. 연인으로서 그는 그녀를 한마디로 완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완벽에 가까운 데서 나타나는 불완전의 기미가 사랑스러웠던 것이다. 그것이 인간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그 입술의 곡선을 수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생한 빛깔을 입은 그 입술과 맞이하고 보니 감각적 자극이 미풍이 그의 신경을 관통해 그의 아찔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이 신비한 생리작용을 통해 실제로는 산문적인 재치기로 나타났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자세를 바꾸어 그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꿈을 꾸는 듯 고정된 자세가 흐트러졌을 따름이다. 유심히 지켜본 사람은 장미 꽃잎과 같은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짙어졌다가 엷은 색조만 남기고 사라졌음을 포착했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영감인 양 근래의 전신에 퍼진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심과 자제, 신중과 두려움은 폐잔병처럼 물러섰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젖소가 우유통을 걷어 찰 테면 차라고 놔둔 채 그가 그토록 원하는 여자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녀를 껴안았다. 테스는 불의의 습격을 당한 셈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의 포옹을 필연으로 받아들였다. 진격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달은 그녀는 순간적인 기쁨에 벌어진 입술에서 황홀경의 탄성 비슷한 소리를 내면서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너무도 유혹적인 입술에 막 키스할 참이었는데 테스를 애틋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제했다. 미안해, 사랑하는 테스. 그가 속삭였다. 미리 물어봤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널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야. 난 열렬하게 진심을 다해 널 사랑해, 테시. 이때 엄마 프리티가 어리둥절한 듯 고개를 돌렸다. 아주 오랜 관습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두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언짢은 기색으로 뒷다리를 들었다. 얘가 성이 났어요.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니까요. 우유통을 찰 기세예요. 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살짝 그의 품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녀의 눈은 서로의 행동을 주시했지만 마음은 온통 클레어에게 가 있었다. 자리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난 그녀는 그와 마주보고 섰다. 그의 팔은 여전히 그녀를 안고 있었다. 먼 곳에 고정된 테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는 거야, 내 사랑? 그가 말했다. 나도 몰라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이 알게 된 그녀는 마음의 동요를 느껴 몸을 빼려고 애썼다. 그래, 내 마음을 결국 드러내고 말았어, 테스. 자포자기한 듯 묘한 한숨을 지으며 그가 말했다. 그의 열정이 판단력을 앞질러 갔음을 무의식적으로 알린 것이었다. 내가 늘 열렬히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거야. 하지만 난 지금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불편할 테니까. 나도 너만큼 놀랐어. 내가 무방비 상태인 것을 무리하게 이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성급하고 사려규치 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그녀가 품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놔주었고 1, 2분 후 각자 소젖짜기를 재개했다. 중력의 작용인 양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음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다. 목장 주인이 몇 분 후에 산 울타리로 가려진 모퉁이를 돌아왔을 때 뚜렷이 거리를 두고 앉은 두 사람이 서로 그저 아는 사이 이상임을 드러낼 표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목장 주인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후 두 사람에게는 우주의 중심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실용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그것은 이른바 현실적인 것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아도 고집스럽게 남아있을 저항할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앞을 가리던 장막이 휙 사라지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그 지점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던 것이다. 잠시가 될지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